자, 중풍회의에서 이번에 이제 치매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현대인들에 있어 갖고 인구 증가, 고령화로 인해서 점점 늘어나는 질환이거든요. 참 아직까지 치료 특별한 약도 없고 그래서 많이 염려하고 중풍이나 막 두려워하는 이런 병입니다. 자, 치매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치매. 우리가 그 다음 한방 치매 예방교실에서 치매란 그래서 예전에는 망령이라고 그랬죠. 나이 들면 뭐 망령 든다, 망령 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은 그 뇌 자체의 병이 생겨서 이게 중요합니다. 뇌 자체의 병이 생겨서 4차 진행되기 때문에 따라서 기억력이라든지 기타의 진압력, 인지적인 능력이 떨어져서 망가지는 임상적 증후군. 즉 다시 말하면 뇌세포 자체가 이게 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치매는 건망증하고는 틀립니다. 뇌세포 자체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병이기 때문에 그 병으로 인해서 뇌가 그 손상된 부분에서 인지적 기능이 손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라고 하는 것은 뇌가 위축이 오고 쉽게 얘기해서 뇌에는 많은 주름이 있거든요. 이 주름이 우리로 말하면 컴퓨터로 말하면은 용량이에요. 이게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용량인데 이 주름이 점점 펴지면은 표면적이 줄겠죠.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적어져요. 그래서 그 치매는 보면은 뇌 자체에 손상이 와서 이 기능 자체에 손상이 온다는 차내 질병입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치매는 왜 생기는가? 가장 많은 것이 흔한 거, 이 치매의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것은 퇴행성 뇌질환의 일종인 가장 많은 것이 알츠하이머 병인데요. 이 알츠하이머 병은 한 60% 정도를 치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 것은 1900년대 초에 독일에서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의사가 이제 명명한 병인데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혈관성 치매. 혈관성 치매는 먼저 앞에 강의했던 중풍 환자들한테 많이 나타납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이러니까 혈관성 치매가 한 20-30% 차지하고 나머지는 기타 원인 여러 가지의 뭐 당뇨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뭐 이런 거로 인해 갖고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이 5-60% 가장 많고 도표에서 그다음에 혈관성 치매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럼 알츠하이머 치매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죠. 다음 차면요. 알츠하이머의 치매는 1900년도 초반에 말씀드린 독일 정신과 의사 알츠하이머가 최초로 이제 퇴행성 질환, 그러니까 퇴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난 퇴행성 뇌질환으로서 치매를 일으키는 것으로 됐어요. 이것은 뭐냐니까 우리 뇌의 독성 물질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퇴행성이 되니까 기능이 떨어지잖아, 그죠? 그러면 노폐물 중풍 얘기하듯이 담이라고 하는 어떤 노폐물을 잘 못 빼면 그런 노폐물 중에 독성 물질이 뇌에 축적되면서 이 뇌신경세포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소멸돼 갑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서서히 발생하면서 악화되는 어떤 특징 조인데 거기에서 유전적 원인으로서 보면 EPO2 단백질, 지단백이라고 해서 리포프로테인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것이 그 치매 환자들의 뇌를 회부를 해보면 말이에요. 뇌 주름 사이에 이렇게 때가 낀다고 표현을 하면 돼요. 이게 잘라서 단면을 보면 그 주름 사이가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뇌 주름 사이에 그 때가 이렇게 이물질 같은 게 끼어가지고 거기에 병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병이 가장 많다. 다음에 혈관성 치매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 혈관성 치매는 뇌에 공급하는 혈관들이 막히거나 좁혀지는 거예요. 뇌 그림 밑에 있는 것이 우리 몸에 있는 요 혈관 모양이거든요. 혈관 모양인데 그래서 원인이 돼서 반복되는 뇌질정 중풍 같은 것도 나타날 수가 있고 뇌 안에 흐르는 혈액량이 줄거나 막혀가지고 인지 능력이나 정신 능력이 점점 악화되는 증상. 근데 이 혈관성 치매의 특징은 예방이 가능해요. 왜냐하니까 동맥경화라든가 고지혈이라든가 중풍이 안 오게 하면은 이 혈관성 치매는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방이 잘 되는 거고 앞에 말씀드렸던 알츠하이머 치병은 치료가 안 돼요.
현상 유지도 없고 점점 악화돼 간다. 그건 진행되는 퇴행성 병이라기 때문에 다음 한번 차트 볼게요. 이 외에도 보면은 치매는 픽병이라든가 전두축두엽 치매가 있고 리소체 치매, 그다음에 파킨슨 병이라서 요새 좀 많아지는죠. 파킨슨시 디지즈라고 해갖고 이 진전병이라고 하죠. 이렇게 떠는 환자분들, 손이라든가 이게 덜덜덜 이런 분도 보면은 나중에 치매가 올 수가 있는데 이 치매에 있어갖고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병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확실한 치료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이 가능한 혈관성 치매 같은 것은 예방만 하면은 치매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말씀드렸던 그 3대 성인병 그것을 반드시 예방하셔야 되고 또 요새는 건망하고 치매에 대해서 이거 같은 병으로 이렇게 염려하시는데 건망과 치매에 대해서 비교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건망증하고 치매는 다른 건데요. 본토적으로 건망증은 생리적인 노예변 이게 무슨 말이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건망증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동창들 모여서 얘기할 때 보면은 그러죠. 뭐 그거 저거 이거 하는데 서로 대화가 다 돼. 그러니까 특별한 명칭 모든 것이 다 기억나는데 특정한 하나가 기억이 안 나는 이런 건 건망이에요. 근데 치매는 병적인 뇌의 변화입니다. 병적으로. 그러니까 뇌가 병적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까맣게 완전히 지워지는 거예요. 전혀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차이가 들고 경과를 봐서는 이 건망증은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머뭅니다. 건망증은 누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40대인데 자꾸 막 이러면 건망증 뭐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은 건망증과 다른 점이 뭐냐면 이건 진행되는 거예요. 점점점 악화됩니다. 치매는. 다음에 일상생활에 있어서 건망증은 생활에 영향이 별로 없어요. 간혹 잊어버리는 것은 일상생활에 누구나가 있거든요. 왜냐? 잊어먹었다는 것을 건망증 환자는 본인이 알아요. 그거 잊어먹었네. 나중에 또 생각이 나고 이러는데 치매는 일상 수준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뭐 집 주소 이런 거 잊어먹고 방향, 진압력이 상실되면은 나왔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하얗게 지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치매고. 그다음에 인격 수준에 있어도 건망증이 있다 해갖고 인격이 변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 사람이. 그런데 치매는 인격 자체가 저하가 됩니다. 욕도 하게 되고 뭐 아무리 많이 배웠고 이랬던 분도 보면 치매가 오게 되면은 뭐 울거나 뭐 이런 증상도 나고 그래서 인격 수준이 완전히 변하고 삶의 질 자체가 아주 최악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치매가 걸리면 본인은 행복해서 모른다고 그건 아직까지 모르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것이 많이 괴로워하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은 일단 삶 자체는 아주 그 질이 저하되는 이런 질환이다. 다음에 환각이라든가 망상은 건망증 환자는 환각이나 망상은 전혀 없습니다. 허나 치매 환자는 환각이라든가 망상, 다음에 시공간이 어떤 막 섞인다든가 이래서 그 수반되기도 하죠. 망상증도 오게 되고. 다음에 상태를 봐서 건망은 기억하는 저하가 그 주체,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는 그 자체가 좀 이렇게 주체가 되는데 치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이 지능 전체가 다 저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치료가 안 된다는 거기 하나의 문제가 다음 한번 볼까요? 다음 기타에 의한 치매가 있어요. 기타 원인. 아까 처음에 말했던 알츠하이머, 그다음에 혈관성, 알츠하이머 치료가 안 된다고 했죠. 그다음에 혈관성 치매는 예방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근데 기타 원인에 의한 치매는 이건 치료가 가능한 치매들이에요. 왜냐하니까 각종 퇴행성 질환이라든가 대사성, 특히 우울증이라든가 그다음에 결핍성 질환, 뇌종양, 그다음에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뇌에 어떤 증후가 있을 때 이런 것을 치매라는 증후군이 유발될 수 있는데 이러한 치매들은 상당수가 원인 질환을 치료를 해버리면 치매와 동시에 그 치매도 같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치매가 가능한 질환에 대한 치매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이런 가약성 치매 치료 외에는 초기 부분에 있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좀 보일 때는 전문가를 찾아서 빨리 치매냐
아니면 단순 건망증이냐, 이것이 어떤 치매냐에 대해서 진단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볼까요? 치매 환자 수. 이것은 이제 옛날 자료 같은데요. 제가 2000년도에는 우리나라에 한 2만 4천 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2000년에서 2005년 가니까 6만 명 정도 됐어요. 한 3배 정도 늘었거든요. 다음 차트. 그런데 근래에 보면은 2018년도 치매 환자가 우리가 75만 명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20년 정도 지났는데 3만 명에서 75만 명이면 뭐 어마어마하겠네요. 물론 인체의 수명이 늘어나고 노인화 인구가 우리가 노령화되면서 치매 환자도 당연히 늘겠지만은 지금 2018년 기준으로 있어가지고 노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약 740만 명 정도거든요. 근데 치매 환자가 75만 명이니까 치매가 유병률이 10%가 넘는다고 봐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10분의 65세 이상의 환자 중에 한 명은 치매라고 하는 거니까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치매에서 쓰이는 사회적 관리 비용이 의료비가 14조 한 6천억 정도, 15조 정도, 뭐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죠. 다음에 성별로 봤을 때 불행히도 참 이 모든 병이 여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어떤 병에 대해서 여성이 많은, 나중에 나는 화병도 그렇겠지만 여성이 많고, 또 나이 들어서 나타나는 요통이라든가 제가 임상에서 봤을 때 내원하는 환자들의 고령화 환자들의 대부분이 여성이 한 70% 됩니다. 그것은 아마 여성들은 출산과 그 육아 관계가 지금까지 65세라고 하면은 70, 80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고 여성분들이 단순하게 가사 노동을 위주로 하였던 그런 여성들한테는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아서 모든 질환에 있어서 여성 환자의 비율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하나의 추측인데, 임상에서 느끼는 추측인데, 치매 역시 여성 환자가 62%, 남성 환자가 38% 정도로 2018년도에 그렇게 됐어요. 이 환자들의 그 치매 환자 전체를 봤을 때 중증 환자가 한 15%, 중증도가 한 25%, 가벼운 경도가 한 40, 한 반 정도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최경도, 약간 초기 증상 이런 경우에는 한 18%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음 화면. 치매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치매 초기에는 뭐 최근에 일어났던 일을 뭐 이렇게 자꾸 잊어먹는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진행함에 따라서 점점 그 과거라든가 이런 것이 기억도 못하지만은 섞이는 현상이 나타나요. 혼용돼. 시간에 대해서 이게 막 섞이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까맣게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에 또 필요한 것은 부분적으로 이게 초기에는 이게 기억하고 이렇게 또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이외에 나타난 정신지능에서 인지기능 장애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안감, 초조, 우울감이라든가 환각, 망상, 수면장애 등도 정신증상에서 흔히 이렇게 동반됩니다. 그럼 이 치매 같은 진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치매에 있어서 설문 진단도 있고 진단 과정은 이제 병력 조사, 가족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보면은 왜 이대서부터 그러니까 조모님서부터 그런 분이 계셨는지 또 부모님의 이런 가족력 모든 병에 있어서 그 패밀리 히스토리는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가족력, 병력 조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체 및 신경학적 검사, 그다음에 정신상태 검사 및 검사실 검사로 이루어지는데 이 화면에 나타나는 것은 페트를 찍은 검사인데요. 뇌가 이렇게 좌측에 있는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포도당 대사를 하니까 뻘겋게 나타나요. 측두엽. 이 측두엽 옆에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옆에 있기 때문에 측두엽이라고 하거든요. 또 이렇게 동그랗게 다 빨갛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은 뇌 포도당 대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에너지가 이렇게 노랗게 나타나거든요. 붉은색. 그런데 우측에 있는 경우에 치매 환자 페트를 찍어봤더니까 거기는 파랗게. 그러니까 포도당 대사가 안 일어난다고 보면 그 부위에 뇌에 있어가지고 그 기능이 이제 다
상실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치매 진단은 팩트에서 정확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에요. 치매는 어떻게 치료하나?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치매를 근본적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은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꾸준한 어떤 치료라든가 가족의 교육이라든가 환경 개선, 그다음에 정서적인 어떤 지지들을 통해서 증상은 좀 개선을 할 수가 있어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환자 한 분이 계시면은 가족들에 대해서 받는 그 스트레스도 상당히 큽니다. 크고 다 같이 협동해야지만은 그래서 근데 우리 동의보감에 보면은 이 치매라는 게 뭐 요새만 있는 병이 아니에요. 예전에 맥병, 치매 이렇게 구분돼 나와 있는데요. 이 동의보감에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치매나 건망에 나오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침이라든가 뜸이라든가 약물 치료가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준해서 하면은 그 진행을 멈추거나 호전되는 경우가 상당히 꽤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치매 그 다음은 치매 예방 좀 볼까요? 치매 예방은 역시 그 진행성인 병이기 때문에 고혈압의 치료, 당뇨, 콜레스테롤 치료, 중풍하고 뭐 연관된 게 상당히 많잖아, 그죠? 이게 뭐냐니까 요것만 하더라도 치료가 예방할 수 있는 혈관성 치매 한 30%를 차지하는 혈관성 치매는 이것만 예방이 되면은 치매가 안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혈압 혈압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주고 130에서 80. 그다음에 당뇨 치료 혈당을 우리가 공복 혈당을 한 95에서 90에서 95 정도로 유지. 정상 수치는 이제 180에서 120이라고 하지만은 90에서 95 정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고령화될수록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줘야 되고 여기에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은데 보니까 적당한 운동 맞아요. 적당한 운동이 담배 줄이기가 아니고 담배 끊기입니다. 이게 오타가 났네요. 담배를 줄인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시베리아에서 비근한 예를 들어봅시다. 시베리아에서 아주 추운 지방에서 북극 시베리아에서 잠을 자는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면은 1시간 만에 얼어 죽겠지, 그죠? 근데 문을 조금 열어놓고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죽겠죠. 얼어서. 시베리아에서 문을 활짝 열고 사냐, 조금 열고 사냐는 죽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하루에 두 가치를 피냐, 두 갑을 피냐는 시베리아에서 사는 사람이 창문을 조금 열어놓냐, 다 열어놓고 사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배는 줄이기가 아니고 끊깁니다. 금연이 돼야 돼요. 금연이.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이상한 화면이 어렵지만 화면 한번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치매에 있어서 예방까지 해서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다음 차트는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치매는 여기서 이제 간단히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화병, 요새 되는 화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병은 예전부터 우리 동양인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화병하면 다 우리가 인지하고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화병이 얼마 전서부터 WHO 다 요새 하도 코로나 때문에 WHO 많이들 아실 거예요. 세계보건기구. 이 보건기구에서 수년 전에 이 화병이라 해서 WHA 우리말 그대로 해서 화병이라 해서 고유병으로 등재를 했어요. 동양 문화에 있어서 특이한 검사상의 이상은 없지만은 특이한 현상이 어떤 정신 심리적으로 나타나서 육체적으로 나타난 질환 이것을 화병이라 한다 해갖고 등재를 했거든요. 그럼 화병에 대해서 오늘 지금부터 자세히 좀 알아보기 위해서 화병 차트 한번 올려주세요. 네. 네. 한방 화병 예방교실 다음 차트요. 자, 화병이란 제가 이게 컴퓨터가 조금 어두워서 좀 넘어가는 게 좀 늦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화병이란 그래서 화병 말 그대로 불화자를 써서 화병은 울화병의 준말이네요. 이 불 자체가 울체돼 가지고 나타난 준말로서 우울하고 답답하여
이것이 심화, 이 마음의 병인데 여기서 심화는 질투나 노여움 따위의 감정이 마음속에 복받쳐서 일어나는 우라로, 화병은 몸과 마음이 답답하고 몸에 열이 높은 열감을 느끼는 병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병률, 병이 나타나는데 이 유병률이 4%에서 지금 한 13%까지 보거든요. 성별로 봐서는 성별이 여성이 대다수예요. 이 불행하게도 아까 지금 모든 병이 지금 여성들이 많아져요. 여성분들은 이것 말고도 산후풍이라 해서 고유한 병이 또 있습니다. 출산 후에 나타나는. 그래서 이 산후풍하고 화병도 제가 임상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산후조리를 좀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성별로 보면 대부분이 여성이고요. 남성은 한 10%, 23%까지 본다고 하는데 15% 정도가 남성으로 볼 수 있는데, 남성의 화병은 기간이 짧고 우울증과 더불어서 나타나고 그것이 금방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의 화병은 상당히 오래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 화병이 또 갱년기와 더 이게 겹치게 되면은 치료가 더 오래가는 경향이거든. 연령적 특정 주로 40, 50대 중년 이랬거든요. 50대 중반 이렇게 되면 여성분들의 폐경 후에 나타나는 갱년기가 한참 나타날 텐데, 여기에 다시 화병이 겹치게 되면은 아주 진짜 매사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이래서, 가족들은 겉으로 보면 이 가족들이 같이 치료해야 돼,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겉으로 뭐 팔이 부러지거나 이런 외상이 있을 때는 큰 병처럼 보이지만은 뭐 밥 먹고 잘 걸어 다니고 이러면 질병으로 인식 안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의 50대 중반에 나타나는 화병일 때는 배우자, 가족들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도움이 좀 필요하다. 다음에 인구학적인 특징으로 봐서는 사회 경제적 교육의 수준이 통계적으로 보면은 경제적 수준이 좀 낮거나 교육 수준이 낮은 층이 더 많다고 봐요.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되고, 직업군으로 보면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가 대부분이에요. 화병 환자들의 7, 80%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사노동, 출산 후에 따른 육아 이런 것, 그다음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처음 우리 동양학 서양학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우리 동양인들은 이 관계 설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면은 내 아이, 남편 이렇게 3, 4인이 이 위주의 생활인 것보다는 시어머니, 시부모, 뭐 그다음 시댁 식구 또는 또 친정의 부모 뭐 이런 관계에 얽혀서 본인이 혼자 있을 때보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결혼 후의 삶이 오히려 혼자 살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는 이 결혼을 자꾸만 기피하는 현상도 있는데, 꼭 주택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교육 같은 게. 왜냐하니까 개인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 나아지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위에 친구라든가 동료, 직장 동료로부터 얘기를 들으니까 결혼 후의 삶이 혼자 있을 때보다 좋다는 게 많으면은 다 많이 결혼을 하시겠지, 그죠? 더 빨리 적정기 하겠는데, 아마 그런 가치가 않다 보니까 아마 이 결혼도 좀 이렇게 늦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화병은 그럼 왜 생길까요? 이게 뭐 누구나가 다 거의 짐작하셨을 거예요. 화병은 생활 속에 되는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분노 반응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화병은 분노, 이 분노라고 하니 노할 노자는 계집녀의 또 우자에 마음심을 붙이는데, 이게 노라고 하는 것은, 분노한다고 하는 것은 한의학에서 보면은 간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간. 한의학에서는 7감정, 희노애락의 우리 이 감정을 7가지 7정으로 나누고요. 노희, 사우비, 공경. 우리가 화가 나고 기쁘고 사려하고 그다음에 우울하고 놀랍고 그다음에 이런 깜짝깜짝 놀라고 이런 감정이 7가지가 있는데,
이 감정 중에 이 노하는 분노의 감정은 간하고 연관이 되고 기뻐하는 감정은 심장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너무 좋다고 웃으면 심장이 병이 납니다. 너무 분노하게 되면 간이 다치게 되죠. 또 간이 나빠지면 화가 잘 나요. 그런데 이것은 보면 사실 이 간 기능이 안 좋거나 간에 안 좋은 분들은 화를 많이 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에서 보면은 봄철과 같은 봄에 해당되거든요. 간이 봄의 계절이라는 것은 만물이 생동하고 새싹이 파릇파릇 나고 그 순이 부들부들하고 나뭇가지가 쭉쭉쭉쭉 펴져 뭐든지 퍼들어지고 생장하고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은 다 생육하는 이런 계절이잖아, 그죠? 봄의 기운은 간도 그런 것을 좋아해요. 억울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근데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진 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은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엄청 약해요. 그래서 분노하는 이 반응을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현 못하고 속으로 자꾸만 삭히다 보니까 결국은 그 결과로 한 번에 빵 터지는 것, 이것이 화병이다. 한방에서 치료할 때는 간 쪽에 흐르는 경락 쪽을 자극을 한다든가 침을 넣는다든가 해서 소통을 시키고 기가 울체된 것을 이렇게 풀어놓으면 속이 시원하고 이 화병이 치료되는 것을 많이 제가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화병은 동반되는 또 다른 정신질환이 있어요. 우울장애라든가 범불안장애 또는 공황장애. 요새 공황장애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공황장애, 이런 병들이 화병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 화병이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화병은 처음에 화가 나서 생기는 병이에요. 화가 나서 누가 뭐 내가 계속 시집살이 하고 그다음에 뭐 여성분들 환자가 많으니까 제가 이게 뭐 여성 편드는 거 아닌데 남편분 결혼했는데 새벽 2, 3시에 들어오고 술 들어오고 술 마시고 들어오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늦게 들어오고 들어와서는 가사 노동 도와주지도 않고 육아도 안 도와주고 이러면은 옆에 있는 여성분이 부인이 결혼 내가 더 좋고 행복하려고 했는데 힘들어지니까 화나잖아, 그죠? 화나는 거예요. 화병은 처음에 분노기가 옵니다. 그 다음에 갈등을 해요. 이거 사러 말어. 이거 어떡할까? 갈등을 하다가 뭐 갈등에서 방법이 두 가지예요. 거기서 뭐 헤어진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 분노는 없어지는데 주위에서 우리 동양인들은 또 주변 가족, 시어머니, 뭐 형제 뭐 해서 야 그래도 네가 참어라. 이런 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체념기로 들어가요. 그래 내가 참고 살지. 여기서 이제 참고 살지라는 개념 뭐냐니까 억누르기 시작하거든.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 가슴에 하나하나 쌓아. 이게 체념기로 들어갑니다. 이 체념기가 쌓이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니까 증상기로 폭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화병이 정신증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볼까요? 화병의 정신증상.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불안해요.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떤 희망이라든가 긍정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엄청 불안해요. 그래서 그리고 불안하고 신경 자체가 우리가 분노, 간에 관한 것이 있으면은 신경이 예민해져서 부인이 예민해져 있어요. 그래서 신랑이 이래 암만 생각해도 자기가 늦게 들어오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애도 안 봐주고 미안해가지고 뭐 좀 도와주려고 뭐 청소라도 좀 해주려고 이래 합니다. 근데 뭐 이 젊은 신랑이 뭘 해봤어야지, 그죠? 청소기도 돌릴 줄 모르고 할 때마다 물어봐요. 스위치는 어떻게 키냐, 여기는 어떻게 빼냐, 끼냐, 그러니까 귀찮아 죽겠잖아, 그죠? 그러니까 화를 내요. 신랑이 보기는 왜 이렇게 예민하냐고 또 투덜투덜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안 해봤으니까 모르니까 이 남자가 봐서는. 근데 여자는 항상 하들이는데 그것도 못하니까 짜증나니까 예민한 거예요. 예민해가 거기에서 해요. 또 신랑은 또 열심히 한다고 비비다 보면은 또 깨기도 합니다. 부시기도 하고 안 하는 것보다 못해. 그러니까 또 짜증을 내요. 신랑이 봐서는 부인이 엄청 예민해. 그 다음에 옆에도 못 갑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봐서는 만사가 귀찮잖아요. 누가 도와줘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자꾸만 말썽만 피우니까
이게 만사가 귀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일에도 짜증하고 신경질이 막 나기 시작해요. 남편이 뭐 물어요. 양말이 어디 있지? 뭐 대답도 안 하는 거 아니면 거기서 확 신경질 내요. 네가 신는 거 네가 알아서 하지. 그건 내가 챙기냐고. 남편은 보면은 진짜 우리가 연애 결혼 전에는 참 나긋나긋하고 부끄러움도 잘 타고 이러던 나의 신부가 그냥 그 옷도 뭐 머리도 안 빗고 뭐 산발을 해서 온 집안을 왔다 갔다 하고 짜증만 나니까 남자도 다음에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가정에 이제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고 그다음에 여성은 다음에 불안 다음에 나타나는 감정이 우리가 초조해집니다. 급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급해지고 다음에 집중력 떨어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우울해져요. 우울해지면서 그다음에 아무 생각도 하기 싫고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짜증나고 하니까 만사가 이제는 귀찮고 자신감도 없어. 자신감도 없고 바깥 나가기도 싫고 신랑이 미안했다고 밖에 나가서 뭐 돼지갈비라도 우리 한번 먹자고 하자니까 그냥 나갑니다. 몸빼 같은 거 그냥 입고 머리도 안 빗고 나오니 옆에 보니 푸석푸석하고 말이에요. 머리도 안 빗고 눈곱도 낀 채로 나오니까 남편이 거기도 또 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이게 화병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점점점 심화돼서 나중에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불안감 때문에 여성분들이 건강염려증이 와요. 모든 것이 다 내병인 것 같아요. 요새 인터넷 검색 많이 있잖아, 그죠? 이렇게 검색하면은 목에 뭐가 이렇게 걸린 것 같아. 명치 끝에 뭐가 있는 거, 위암인 것 같아. 옆구리가 뭐 간경화 같아. 뭐 하면 뭐 같아. 내가 모든 불치병을 다 가진 것 같아. 삶의 회의가 없거든요. 화병의 정신 증상은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면 신체적인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까? 신체적인 증상은 조금만 기전해도 가슴이 팍팍팍 아주 두근두근 막 거립니다. 다음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요. 뭐 죄진 것 모양. 그다음에 잠을 못 자고 푹 숙면이 안 되고 뭐가 버시락되면 잠만 깨고 꿈을 꾸는데 이 같은 꿈도 계속 꿔요. 이상하게 같은 꿈도 계속 꾸고 자주 꾸는 게 아니고 뭐 거의 꾸는 거죠.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완전한 수면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매일 꿈을 꿉니다. 수면에서 매일 꿈을 꾸는데 숙면 푹 자면은 그걸 기억을 못해요. 꿈을 꾸는 시간이 2 내지 3초입니다. 과학적 하면은. 근데 꿈꾼 얘기 들으면 한 2시간 하죠. 뭐 불이 나서 열 옮기고 옮겼더니 그러면 또 전차가 나타나고 전차가 나타나더니 갑작스레 기린이 나타나고 뒤죽박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꿈 얘기 들으면 한 2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꿈은 칼라가 아니고 흑백입니다. 의학적으로. 그런데 시뻘건 불이 나한테 달려들었다고 그래요. 시뻘건 불이.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 뇌가 그렇게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재해석을. 그래서 꿈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데 꿈의 해몽이라고 하는 뭐 이런 책도 있고 그 재미로 그런 게 있는데 정신의학적으로는 꿈에 대해서 있는데 사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숙면이 안 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반증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난 평생 가도 꿈을 안 꿔. 이런 분들은 잘 주무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난 매일 꿈꿔. 얕은 잠을 주무신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래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했다. 그런데 보면 이 꿈에 대한 얘기는 보면 많죠. 뭐 탄생 일화 이런 거 보면 꿈들이 많잖아요. 유명한 뭐 이성계, 왕국 이런 보면 꿈 얘기에 있어서 왕제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건 다 허구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만드느라고. 다음에 얘기 약간 벗어났네요. 네 번째, 꿈에서 귀에서 이명 소리가 벌레 우는 소리, 매미가 온다든가 또는 개미가 막 이렇게 기어다닌다든가 이런 소리가 하면서 귀가 멍한 느낌이 들고 두통과 어지러움. 이 화병에서는 두통과 어지러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막 심히 어지러운 게 아니고 아찔아찔하면서
머리가 무거우면서 띵한 이런 증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은 일시적으로 얼굴이 확, 오후가 되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열이 약간 오르는 것은 오전보다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음에 그게 더 심해지게 되면 몸의 양기가 떨어지게 되면 때로는 몸이 으실으실한 등 쪽으로 한기가 윽식윽식 들고 식은땀을 흘리고 이런 것은 보면은 갱년기 증상하고 비슷하지, 그죠? 여성들의 갱년기. 근데 남자분들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이나 과로한 경우는 더욱 심해진다. 이 체력이 떨어지면은 화병은 더 심해져요. 다음에 그럼 우리 진단할 때 어떻게 하냐? 요 표를 보고 한번 자가 진단도 한번 해보세요. 신체적인 증상이 한 6개월간 심한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나 명체에 뭐가 이렇게 걸려 있는 것 같아. 두 번째, 열감, 몸에서 열이 확 오르는 걸 느꼈다. 세 번째, 가슴이 두근거린다든가 입이 마른다든가 잠을 잘 못 잤다. 이런 세 가지 군의 증상 중에 하나가 6개월 정도에 있었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정서적으로는 한 6개월 동안에 내가 너무 분하고 억울해갖고 막 화가 나는 증상감이 있었다. 다음에 좀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있었다는 경우. 두 번째로 이게 화가 나는 증상이 있었다. 그 다음에 좀 허무한 감이 많이 들었다. 이런 증상이 한 가지 이상 있었는데, 이러한 증상이 있었는데 요 있는 증상이 어떤 뚜렷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과 관련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면 이건 화병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병, 이런 스트레스 없이 그냥 이래 있는 증상이 나타나면 화병으로 진단하기 어렵고요. 후에 있던 신체적이나 정서적인 증상이 6개월 동안 있던 증상이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사건, 뭐 교통사고 났다, 또 가족의 어떤 뭐 배우자의 가족의 어떤 지인이라든가 뭐 사망이라든가 이런 가족의 어떤 있다라든가 이런 우리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런 근데 스트레스 하면 꼭 나쁜 것만 뜻하는 건 아니에요. 강한 정신적 충격, 복권이 됐을 때 우리 복권되면 가슴이 얼마나 뛰겠어요, 그죠? 잠 못 잡니다 그날 밤. 저는 안 돼봐서 그러는데 복권돼서 요새 뭐 통상적으로 되면 그래도 한 10억 주죠, 그죠? 복권 되면은 10억 받으면은 그날 잠 못 자요. 가슴 쿵쿵쿵쿵 되고. 뭐 부부 사이 좋으면 서로 같이 보겠지만은 부부 사이 안 좋으면은 혼자 그것도 보느라고 화장실 가서 보고 또 숨기고 국에 넣었다 폈다 하다 그게 잘라지면 찾지도 못하면 또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는 좋아야 됩니다. 안 좋으면 복권도 나중에 잊어먹어요. 너무 꽁꽁 숨겼다가 어디 숨겼는지 몰라서 건망증이 생겨서 그걸 못 찾아가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등 복권 중에 지금까지 못 찾아간 돈이 매해 있다 하거든요. 아마 혼자 보다가 어디 깊게 넣어놨는데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사이는 이제 잘 지내시기로, 그러면 화병도 많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럼 자, 이제 화병 치료 어떻게 하나 한번 볼까요? 화병 치료에는 침 치료가 아주 유효합니다. 이게 가족 손에 있는 몇 개 혈만 이렇게 좀 이렇게 눌러줘도 기운이 좀 안돼. 제 한번 팔을 보여드릴까요? 잠깐만. 근데 이게 제가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은 환자분을 모시고 이렇게 되는데, 자, 아직 화면 준비 안 됐나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팔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리면요, 제 손 잘 보이시나요? 손을 올리면은 여기 이 5번째 손가락이 쭉 내려오면서 여기에 이 선이 그어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신문이라고 하는 자리거든요.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신할 때 신자에다 문자를 써서 정신이 드나드는 장소다라고. 신문, 요 자리 있고, 요 가운데 손을 이렇게 하면 심줄 2개가 있죠. 심줄 2개가, 그죠? 심줄 2개가 있는데 이 심줄 사이를 손으로 한번 지금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가운데 손가락이 좀 당겨요. 여기요. 여기 잘 보이시나? 이렇게 볼까요? 여기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은 두 힘줄이 있게 되는데, 힘줄 사이에 밑에서 여기 줄 있는 데서부터 여기까지 한 4cm 정도 올라오면은
거기 보면 가운데 이렇게 움푹 들어간 데 있지. 두 힘줄 사이에 그 힘줄 사이를 살짝 누르면은 가운데 손가락이 약간 당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가운데 손가락이. 그리고 찌릿한 감이 들거든요. 여기를 내관이라고 하는 혈입니다. 내관. 그래서 신문, 내관 이 두 혈을 자극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 혈은 우리가 신경과 치료에 있어서 요혈이 돼요. 중요한 혈이 되게 되는데 물론 머리에 백회라든가 여러 혈이 있지만은 집에서 좀 불안하고 할 때는 이 두 점만을 좀 이렇게 자극을 주셔도 좀 편안해지는 그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면증이 계신 분들도 지금 말씀드렸던 요 혈, 손이정 제가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이나요? 봅시다. 이렇게 해야 되네. 여기와 여기 부위를 두 점을 이렇게 두 점을 하면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차트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화평에 있어서 침 치료는 한의원에서 오시면은 진단을 받고 침 치료와 약물 치료를 더불어서 하게 되면 이 침이라고 해서는 기혈의 순환을 이렇게 조절해서 잘 돌게끔 해주거든요. 왜 화병은 울체돼서 뭔가가 이게 억울돼서 나타나는 병이기 때문에 기혈의 순환만 잘 되면은 아주 탁월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침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이 정신 꼭 뭐 발목이 삐었다 허리가 아프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어서 족이 치신한다. 이 침이라는 것이 기운을 조절해서 신을 다스린다 보거든요. 두 번째 약물 치료. 약물 치료는 화병 울화가 되고 아까 간하고 관계가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간의 기를 뭉쳐진 기를 풀어주고 그런 약을 써. 우리 예전에 민가에서 시집살이 심한 며느리가 주로 많이 해 먹던 떡이 치자떡이에요. 치자떡. 치자가 염색약으로 쓰지만은 그 치자를 갖고 떡을 해서 전병을 부쳐 먹거든요. 근데 치자에 있는 그 성분 자체가 양리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뇌에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내려앉히는 이런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두통이 있고 이럴 때는 치자를 가는데 치자는 또 외상에서도 썼죠. 이렇게 치자를 빻아갖고 치자떡을 해서 피멍이 들었거나 이러면 거기에 붙이면은 그게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그 치자 같은 건 보니까 염증, 열이 나고 이런 것도 다 삭히는 작용이 있으니까 그것은 치자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보고. 다음에 기타 치료로서는 우리가 이 화병은 뭐냐니까 이 신경과적인 치료는 제가 할 땐 주로 환자 치료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환자와의 상담입니다. 이 화병 환자들은 치료하다 보면은 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카타르시스, 정화가 돼 간다. 마음이 어떤 속에 응어리진 게 풀어졌다는 얘기거든요. 풀어졌다는 얘기. 예전에 화병 같은 것은 우리가 한 3, 40년에 제가 한 50년 전 일할 때 아주 어릴 때 보면은 그 당시에 1960년대 중반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굿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뭐 징을 막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게 어릴 때 기억에 보면 바가지에다 수술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굿을 했던 것 같은데 이 굿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이 무당들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서 여러 대중 앞에 해줘 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사회적으로 그 말을 못할 때 누가 대신해서 그 사람의 분노, 억울한 감정을 대중 여럿이 굿할 때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구경하잖아, 그죠? 끝나고 떡도 주고 고기도 주니까 다 모여서 굿을 하면은 그 무당이 펄펄 뛰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접신이 됐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되면서 음성 이런 것을 뭐 조상의 누구 목소리를 내가면서 비슷하게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상대방이 모든 사람 나의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나의 고민을 얘기를 해버려요. 우리 고민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흉중에 담아있던 것이 나옴과 동시에 치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이 현대적으로 보면은 정신과에서 가지고 있어서의 우리가 그 상담요법이라 하거든요. 대담을 말로써 치료한 대화와 심리치료는 이 상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화병뿐만 아니라 심리적 치료, 불안증, 공황장애 이런 것은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하고 나면 상당히 머리가 맑아지고 개운한 것을 환자들이 해요. 그러다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또 그런 증상이 있으셔갖고 와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병원에 오면 편한데 집에 가면 불안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심리적인 질환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힘이 들고 하더라도 의사 선생님들이 성심성의껏 상담을 통해서 환자의 마음을 안정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은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향교법이라든가 명상요법 이랬어요. 참 예방 같은 경우는 뭐 화병의 예방은 크게 뭐 예방이 있는데 스트레스가 안 쌓이게끔 우리가 해야겠죠. 그래서 자신만의 스트레스를 대응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여기도 말씀을 드리면은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스트레스는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요인은 바깥에서 들어온 게 맞는데 해석은 내가 합니다. 스트레스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뇌에는 청반핵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요. 뇌에는 청반핵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는 침대 말하면 스프링과 같은 역할을 해요. 완충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침대, 이런 침대는 오래 써도 침대가 이렇게 뭐라 하죠? 이렇게 쑥 들어가지, 이게 움푹 들어가지. 소파나 침대가 좋은 것은 보면 오래 써도 그 탄성을 그대로 유지해요. 그 스프링이 좋아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와 반대인 침대나 이런 것은 몇 년 쓰면 푹 꺼지는 경우가 있고 매트리스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뇌에서 이런 침대나 소파에 있는 스프링 완충작용을 하는 것이 충격을 흡수하는 작용인데 우리 뇌에는 그게 청반핵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데 그 청반핵 구조가 개개인마다 그 개수가 다 틀려요. 많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적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눈이 동그랗게 큰 사람이 있고 삼각형인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고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있듯이 뇌의 구조도 바깥 모양과 다 틀립니다. 그 기능도 다 틀려. 근데 청반핵이 많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암만 받아도 잘 그 청반핵이 분쇄를 시켜서 잘 못 느껴요. 근데 그게 적은 사람은 뇌의 피로도를 금방 느낍니다. 작은 게 오더라도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기질적인 원인이 좀 있다. 가족력도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병은 상담요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보거든요. 우리가 그 예전에 보면은 뭐 전쟁이 나도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전쟁이 났다 이러면은 그 공포와 두려움에 덜덜 떨고 우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전쟁이 났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때 고철 장사를 해야겠다 하고 전쟁터에 가갖고 저 트럭을 가지고 와서 고철을 거저 주워갖고 돈을 벌어야겠다. 같은 전쟁이 났는데 누구는 무서워 죽을 것 같아서 우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 상황을 돈을 벌고 고철을 팔아야겠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상황에 대해서 해석은 각자의 몫이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건데 뇌의 구조도 있지만 이것이 그럼 선천적으로 작은 사람 보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공부라든가 명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의지력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에 하기 전에는 스트레스를 하기 전에 뭐 술도 먹고 고함도 지르고 이래야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차분해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문학 공부 또는 명상, 종교적인 생활에 공부하는 종교적 생활, 사이비 종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종교, 경전을 암송한다든가 성경책을 본다든가 불경을 뜻을 이해한다든가 성경이라든가 불경이라든가 이런 종교의 책은 모두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방법론을 제시한 거거든요. 오랫동안 경험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만 건강하게 산다 이런 것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키우는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화병 같은 것이 좀 이렇게 경제적이라든가 교육 수준이 낮은 분들이 더 많이 오는 것이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지 않나라고 제가 출연되기 때문에 뭐 학력과 관계없이 이런 어떤 그 지적 능력은 얼마든지 혼자 책이라든가 요새는 명상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인문학 강좌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길러갈 수가 있거든요. 길러지면은 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이 강해서 거기다 그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또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욕심을 버려야 된다. 예.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많이 가지려. 세상상 누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다 쓰고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봐요. 저는. 단돈 10원이라도 뭐 남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꾸만 걷어들이고 빨아들이려고만 하거든요. 그래서 네팔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내일이 먼저 올지 내생이 먼저 올지 모른다. 문 열고 밖에 나가는 때 그 다음 순간이 뭔지 모르는 거 우리 인간 생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뭔가를 자꾸만 가지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고 그것이 다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병이 되고. 그래서 처음 강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든 병은 마음에서 출발을 하니 그 병을 고치려면은 먼저 마음부터 다스리자. 제병 생어심 하니 선치기질 하려거든 욕치기병 하려거든 선치기심하자. 마음부터 다스리자. 이렇게 한 것이 참 우리 제가 지금 보면은 환자들을 보면서도 모든 환자들의 마음을 다스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화병의 마지막으로 생활 수치 한번 볼게요. 스트레스 극복 요령, 제가 이제 요령 터득하는 거 말씀드렸지, 그죠? 인문학도 듣고 공부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운동이나 취미생활 같은 거 하고, 또 이 대인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혼자 있으면은 사악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혼자 있는 것을 경계하라.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혼자 있으면은 인간의 사고가 마치 물에다가 돌을 떨고서 깊이 들어가기만 합니다. 물 위에 기름을 떨구면 기름이 쫙 넓게 퍼지는데 우리는 넓게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깊게 하는 것보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도 좋아지지 않고 정도가 심하게 되면은 한의원이나 정신과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게 화병이 맞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 처음 드렸죠. 상담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어느덧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세 가지 성인병, 현대병에 대해서 예방에 대해서 오늘도 2시간 강의가 거의 마무리돼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 때 또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고요. 1월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추워지고 환절기고 우리가 동절기입니다. 동절기 때 특히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환자분들은 너무 이른 아침에 운동을 한다든가 과격한 운동 이런 거 피하셔야 되고요. 항상 목을 따뜻하게 해서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혈액의 흐름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움직임을 좀 줄이시는 것이 건강의 요법입니다. 자연과 순응하는 것이 겨울철에는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거든요. 움직임이 적어요. 우리도 활동을 특히 지금 코로나일 때니까 활동을 자제하고 올 겨울을 안전하게 잘 넘기면은 내년부터는 이 코로나에서 해방되고 좀 더 건강한 이런 삶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1월 강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